유동성이 뭐 넘쳐나는지 안 넘쳐나는지는 판단의 잣대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지금 유동성이 넘쳐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동성이 과잉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궁극적인 판단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해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0%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뭐 0%대 정도고, 그것은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 안정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서 지금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거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지금을 과잉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잉 유동성이라는 게 돈을 많이 풀어서 과잉 유동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있는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뭔가 과잉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자의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있는 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한 국면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과잉 유동성이냐 아니냐, 이런 이 논의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 당장의 현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그 발언을 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실효화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이하는 절대 못 내려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논의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도 원천적으로 이렇게 배제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 경제가 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걸로, 그걸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 전반에 그 금리, 지금은 굉장히 저금리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이 저금리 하에서 돈을 활용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처럼 저금리가 유지되지 않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실물 경제가 활발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 통화 당국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실제 실증적으로도 이 금리나 유동성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수 항목은 건설 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경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할 때 그 경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환율을 통해서 수출을 자극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비를 조금 자극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가장 크게 혹은 가장 민감하게 금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건설 투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능력이 닿는 한 조금 더 괜찮은 집에서 살아보겠다 하는 욕구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같이 따라주면은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 정책에 의해서 늘어났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 가격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한 4, 5년 전쯤에 그 당시에도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때는 주택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때는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됐고 그 사실 저 주택 가격은 그렇게까지 급등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막히면서 지금 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격만 치솟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투자의 활성화라는 게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줘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내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건설 투자 증가율이 연속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이래본 우리 경험이 없죠. 예, 건설 투자는 토건족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나치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비 투자 말씀드렸는데, 설비 투자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표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이 규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규제가 많고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최소한 방향은 그쪽 방향을 보면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소비만 되면 된다 하는 것은 그런 시각에서는 좀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소비만 잘 되면은 나라 경제가 번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계는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된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라 경제는 소비만 잘 되면은 나라 경제가 부강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나라 경제도.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은 너무나 방점이 소비 하나에만 찍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상황에서 소비도 활성화되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크게 보면은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수출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갑자기 뭐 경제가 확 뛰어오르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겪어 나간다는 각오를 하는 동시에 그래도 할 수 있는, 특히 내수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정책적으로 수출은 참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효화안에 대한 얘기는 뭐 한 6, 7년 전 제가 금통위에 가기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가기 전에도 그때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가면 큰일 난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큰일 안 났잖아요. 예. 통화정책이 경기하고 물가 상황을 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그런 정상적인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결과로 갑자기 자본 유출이 급속히 일어나고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급속한 자본 유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이 통상적인 금리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이 경제가 정말 굉장히 망가지겠구나 하는 국제 투자 사회에서의 인식이 형성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날 것 같다라든지, 예. 혹은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처럼 뭐 기업들이 다 망하면서 은행권이 다 도산할 것 같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것 같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급작스럽게 돈이 나가는 거죠. 혹은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으로 봐서 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돼서 굉장히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런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돈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의 돈도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 그런 일들은 어떻게든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통상적인 금리 정책의 움직임은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에 우리나라 금리는 두 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금리만의 문제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냐 하는 거는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통화 정책의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조금 낫습니다만은 유로의 많은 나라들이 소위 얘기하는 재패니피케이션, 그죠? 일본의 90년대처럼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에 제일 앞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고, 고령화의 속도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일본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데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나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디플레이션 그 자체를 방어하는 거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유로나 또 미국도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켠에서 보면은 정말 무리스러운 것 같은 과감한 그런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밑바탕에는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안 되겠다,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통화 정책이 뭐 큰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정책이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거죠. 통화 당국만의 힘으로 어려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통화 당국만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부동산 값이 이렇게 된다든지 이러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이 더 심하게 생길 수도 있고, 거기를 의식하다 보면은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가장 큰 축은 통화 정책에 있겠습니다만, 일본은 1980년대 말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한 부동산 버블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90년대 초에 붕괴가 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이제 촉발하는 시초가 됐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집값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 80년대 말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 버블과 같은 정도의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장기적이라고 한다면은 20년, 50년 뒤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뭐 3년, 5년 이 정도를 내다본다 그런다면은 여전히 90년대 초에 우리가 봤던 일본에서 봤던 그런 정도의 부동산 버블 붕괴의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 뭐 물론 상당한 그게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일본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탈 때문에 일본처럼 될지 모른다.